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또 소비 촉진이라는 게 세금 감세가 있었고 중국이 결국 밀어붙이는 게 부동산인데 사실 부동산 위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최근의 흐름을 저번에 우리 최강영 이코노미스트가 계속 중국 부동산 쪽 좀 변화 주는 것 같다 방송 중에 확인하셨을 텐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왜 적어주셨어요? 예. 그 얘기 좀 드시다. 일단은 이번 중국의 지방정부별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의 스탠스가 어떤지를 갖다 좀 파악을 하고자 해서 적었고요. 일단 아무래도 부동산이 소비랑 좀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소비 보조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소비자 심리지수를 갖다가 부동산 가격이 같이 거의 동행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큰 맥락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접근을 해봤고요. 일단은 제가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갖다가 완화해야 될 타이밍이 왔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월 말에 중국이 보조금 정책, 소비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참한 지역은 2월 1일부터 베이징시라던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습니다.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이 안 됐다라는 거죠. 나 잘 이해해. 소비 보조금이 뭐야? 말 그대로 가전제품을 갖다가 살 때 보조금을 갖다 지급한다라던가 자동차도 이제 뭐 노후 차량을 갖다가 폐차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 거기서 신차로 구입할 때 보조금을 갖다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재정이 얘네가 지방 정부가 재정이 좋지도 않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뭔 돈 갖고 왔는데 그러면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봐야 되죠. 부동산 팔아서 이 돈을 대라고? 그쵸. 와 좋은 나라네. 그래 들어봅시다. 이해했어. 좀 그런 이번에 소비 보조금 정책을 그렇게 내놨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지역들이 뭐 그렇게 다수의 지역이 동참이 안 한 상태입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제가 원래 자료인 표 3번에 봐주시면은 1월 말에 발개위에서 발표한 소비 촉진 방안에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에 한해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문구들을 갖다 많이들 넣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바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입니다.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진 애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갖다 왜 주냐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봐도 그렇겠다. 예. 자기네가 죽겠는데 맞습니다. 보조금을 줘. 그래서 그러면은 뭐 채권이라도 많이 발행했는가 지방정부 채권을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정부의 그러니까 특정 채권이라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 인프라나 건설에 들어가는 채권 이런 쪽인데 일반 채권이 있어요. 일반 채권은 지방정부에서 보통 일반 사업성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채권을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의 뎁실링 즉 발행 한도를 많이 못 늘렸어요 이번에 올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채권도 못 늘려. 예산도 보조금을 갖다 중앙정부에서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정부 입장에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 2009년 빅사이클 때도 그랬고 2015년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토지 매각 카드를 또 한 번 꺼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세수에서 토지 매각을 통해서 세수를 갖다가 조달하는 게 자체 세수에서는 거의 한 60%대 육박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지북의 지방정부 위기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토지 매각 해놓고서 다 엄한 데다 아파트만 줘놓고 이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엄한 데다 엄한 데는 아니지만 좀 부동산 투자 과했다. 근데 사실 그런 지역은 우리가 아는 중국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치면은 유럽, EU라고 봐주시면 돼요.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 보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 엄한 데다가 지었다라는 게 대부분 4선 도시나 5선 도시 이런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문제였는데 근데 요 최근에 보면은 재고가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다 비어 있다고 막 TV에 그때 KBS인가 봤더니 막 다 빈 도시 보여주고 막. 거기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뭐냐면은 한 동을 뭐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신 거. 텔레비에서 매스미디어 그런 거 많이 보여주니까 나도 말하는 거야. 반어법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시지 말고 사실은 이렇다는 걸 염차야 너 진짜 지금 재미를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의외로 대중 매체가 늦어. 그리고 특히 학계가 굉장히 늦어. 학교 교수님들은 너무 막 그런 걸 막 연간 데이터 쓰잖아요. 연간 데이터 쓰니까 일간이나 월간 데이터 안 쓰시고 작년 데이터 갖고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요즘 변했거든. 그 얘기 좀 해줘라. 답답한 사람 내가 진짜 괜히 한번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많이 변했잖아 최근에. 어찌됐건 중국은 부동산 뭐 저도 사실 그 뉴스를 갖다 많이 접했었거든요. KBS에서 뭐 보도 방영한 그런 걸 막 통해서 뭐 얘기가 나왔다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중국에 일단 주택을 갖다 분양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랑 좀 다른 게 한 동이 먼저 완판이 되면은 그 다음 동을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다 보니까 막 한 동은 분양이 다 됐는데 한 동은 분양이 다 안 됐다. 이거 미분양 사태 속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고요. 중국은. 그리고 가면 또 중국은 아파트가 아무것도 없어. 예. 방송 어떻게 보냐면 다 비어 있잖아요. 거기는 네. 그거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다 뭐 골재밖에 없다 그러는데 원래 그래 중국은. 일단 그리고 두 번째가 작년부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판자촌 재개발이라 해가지고 이게 사실 문제가 많았었어요. 판자촌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존 주택에 대해서 수요로 연결되는 뭐 좀 복잡한 구조이긴 한데 이런 걸로 연결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버블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형성됐었는데 그거를 좀 제한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돈을 갖다가 판자촌 재개발 주민들한테 돈을 현금을 줘가지고 너네들이 주택 알아서 사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미분양 물량을 갖다 그냥 주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걸로 판자촌 재개발 안 하고 나 이거 몰라. 판자촌 재개발을 하는데 이걸로 이사가 하면서 거기를 자기들이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지급 구조를 갖다 바꾸는 겁니다. 정부가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 4선 도시 같은 특히 4, 5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구조가 빠르게 개선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찌됐건 중국의 전체 큰 틀에서 바라볼 때 한 도시를 갔다가 미분양이 많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방 재정은 오류죠. 것이다. 예, 오류죠. 왜냐? 중국은 상해만 하더라도 인구가 상주 인구가 2,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주택이 100% 부족합니다. 그리고 베이징시만 하더라도 1,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선 도시와 2선 도시는 주택이 맨날 부족합니다. 왜냐? 인구가 계속 밀려드니까요.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 예. 근데 요 최근에 정부에서 공장들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연선 도시, 즉 해안 지역들에 있는 공장들을 다 내륙으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3, 4선 도시를 살리려 해서 상생을 하려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갖다 위해서 인프라 또 깔아주고 있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3, 4선 도시에 있어서 재고도 더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 도시를 가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있다. 그럼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다. 이거는 사실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뭐 조그만 어떤 언론에 제가看꼭 공포 영화 같아. 옛날에 여름 시즌만 되면은 우리 여고괴담 시리즈 나오잖아요. 때만 되면 중국에 부채 터진다. 뭐 부동산 터진다. 뭐 다른데 공포 영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은 언젠가 위기가 오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아까 적절한 표현이면 있고 EU처럼 여러 나라가 같이 있는 것처럼 돼서 선진국도 있고 그 안에 못 사는 그쵸. 성도 있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균형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터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더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위기론이 좀에 대해서는 좀 저희는 이 입장이 중국이 최근에 잘 변하고 있다. 예. 적응해가고 있다. 그 말씀. 다행히 작년 12월 달에 저희 쪽에서는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해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해내주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일단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가격과 그 소비자 심리 지수는 동행을 합니다. 왜냐?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갖다가 샀는데 나중에 주택 가격이 올라서 이걸 팔았습니다. 팔면은 남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주택을 사서 또 돈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소비를 연결됩니다. 차를 사고 가구를 사고 또 화장품을 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 심리 지수랑 거의 동행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산 부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라 자산 부양을 통해서 소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중요하고 정책이 중요한데 제가 지금은 그러면은 이렇게 YY 그로스로는 괜찮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전월비 증가율이 최근에 둔화되어 있습니다. 왜냐? 전월비 증가율은 당장 그 심리라던가 착공 물량이라던가 이런 걸 반영을 하거든요. 규제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YY 그로스보다 더 실질적으로 현 상황을 갖다 제대로 반영하는데 YY 그로스를 갖다가 MON 그로스가 사실 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YY 그로스가 향후에 또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말즉슨 소비자 심리 지수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 변화를 갖다가 바라봐야 되고 수급 이슈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자.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그거 소비 심리 살리기 힘드니까. 그렇죠. 방법이 어떻게 올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정책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생각에는 표4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을 것 같아. 이거 표5 같은 경우에도 지방정부별로 다 이걸 정리한 것 같더라고. 일단은 뭐 지금 제가 너무 양이 많아서 PPT에는 없고 본 자료에는 넣어놨는데요. 자료에서 한번 보십시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15페이지에 표 4번에 넣어놨는데 이게 전체 역대 이제 부동산 정책의 기조입니다. 중앙정부의 스탠스에 있는데 중앙정부는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에서 분명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던 걸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시장을 관리하는 걸 지방정부한테 이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인대 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3월 전인대 기간 때 주택건설부 장관이 자기들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좀 상반된 내용들을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중앙정부의 스탠스는 완고합니다. 전체 중국 전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규제라는 선상은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개별 지역이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규제를 좀 조절이 가능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체로 중앙정부가 규제 우리는 완화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 해서 완화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개별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규제는 근데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이제 다시 본 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었던 시그널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본래 이제 PPT를 봐주시면은 9페이지에 거래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세라는 게 중국에는 큰 개념은 없지만 그거에 있어서 부가적인 개념이 있긴 한데 증치 부가 종합세율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와 그 다음에 인지세가 50%가량 인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거래세가 50%가량 인하가 된 것이죠. 거래가? 예. 올해부터 인하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됐으니 전반적인 큰 틀에서 부동산 규제가 한층 완화됐구나 정도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본래 자료에는 있지만 여기엔 너무 많아서 못 넣어놨지만 보유세 말하는 거지. 예, 아닙니다. 아니야? 개별 지역들의 부동산 규제가 분명 완화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물론 작년 7월부터 완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는 작년 12월부터입니다. 개별 지역별로 규제가 다 완화가 됐죠. LTV라던가 내지는 조금씩 차츰차츰 계속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한제라던가 분양주택가격 상한제 아니면은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완화가 돼주고 있죠. 나는 이거 보면서 놀란 게 이 표면서 정말 그 뭐 스지장, 우한, 우시 뭐 이런 분야 별로 다 다르대. 예. 다 다른 거 아니야? 다른 나라네 거의. 그렇습니다. 규제가 서로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개별 지역에 있어서 규제 컨트롤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한테 이번에 올해부터 완벽하게 이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의 규제가 완화됐는지를 살펴보면은 1선 도시라던가 일부 2선 도시는 규제가 완화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어차피 꽉 차 있으니까. 그쵸. 일부 2선 도시라던가 3, 4선 도시를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이게 또 소비랑 연관됩니다. 왜냐? 지방정부가 토지 매각을 통해서 소비 보조금 재정 여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1선 도시나 일부 2선 도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원래 재정이 튼튼하니까요. 원래 소비가 잘 사는 애들이 많죠. 거기는 뭐 상해만 하더라도 제 이번에 중국 친구가 자기 아버지 덕분에 집을 샀다는데 평당 2억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정말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이 생각이 갑자기 너 신세 한탄하면 내가 뭐가 되냐? 너 진짜 여기서 평당 2억이래? 예. 얘 중국 친구들 보면 사진 보면서 평당 2억이요? 그냥 이제 그 친구는 원래 증권사 다니다가 나도 좀 소개시켜줘. 뭐 하는 사람이야? 증권사 다니다가 이번에 디벨로퍼로 이직을 했는데 그냥 아버지는 후단 친구였어. 예. 아버지는 더 많이 좀 부자이시긴 그러니까 한데. 넌 그러면 거기에 그 여동생을 사귀란 말이야. 방송에서 얘를 만난다고 했다. 야, 중국은 정말 상해 이런 데 정말 잘 사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어찌됐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3, 4선 도시나 일부 2선 도시 같은 경우는 재정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끌어올려서 소비 보조금 여력을 확충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번 주 8일날 제가 자료가 나오자마자 더 의미 있는 정책이 나온 게 발개위에서 호구제 해가지고 호적 제한을 갖다가 또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옮기지 못하잖아. 국경 가도 중국 가면 들어가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만약에 티벳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상해로 상경을 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혜택을 못 받아요. 외국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인구일 뿐이지 호적 인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역 사람 아무 혜택이 없다며. 없습니다. 중국 내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선족 분들이 그 일을 하시면 그 북경한테 일하는데 그게 혜택 없이 다 돈 내면서 해야 된다며. 그것도 맞습니다. 못 살게 하려고 거기. 예. 그래서 주택 사기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외진에 대해서 제한들이 많았었으니까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올해 규제 완화가 또 한 번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제 완화 지역들이 일부 2선 도시라든가 3선 도시를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됐거든요. 이 지역에 있어서 외진, 즉 기존의 상주 인구들을 갖다가 호적 인구로 좀 유입하도록 완화해줬다. 일부 지역은 호적 제도를 갖다가 철폐했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이들 지역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부동산 투기가 그쪽에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양.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못 샀었잖아요. 중국은. 거기 못 살면 거 살지 않으면 사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걸 하면 만약에 외지인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가 된다 하면은 아마 또 거기에 투기 세력들이 또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투자 못하니까 제주도에 땅 사고 그랬던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기들이 나온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막 보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당신이 이렇게 좋게 말하는데 중국이 또 굉장히 시진핑 정부가 약간 사회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보유세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아니야?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뭐 그래서 올해 연초 때 보유세 도입되면 규제 또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보유세는 2011년에 이미 충칭시랑 상하이시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산당의 당보인 인민일보에서 그 얘기를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보유세 얘기가 3월 달에 한창 나올 때 보유세가 규제를 하려는 게 아니다. 보유세는 규제의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 왜냐? 실패한 사례가 있고 보유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체감을 자기들이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했냐면은 실제로 표 8번처럼 원래 자료에서 보시면은 충칭이나 상하이시를 규제를 갖다 한다시고 보유세를 도입을 했는데 그림 21번에 봐주시면은 그런데 이 보유세 효과가 불과 8개월밖에 못 갔습니다. 그 후로 계속 가격이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가격을. 인민일보 즉 공산당조차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도입한다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잡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수급 논리를 얘네들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주의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얘기지만 보유세가 우리가 보유세 논의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 들으면 그냥 진보적인 분들 많으신 것 같지만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이번에 잡힌 것도 금리 좀 올리고 공급 물량 늘려서 잡힌 거 아니야? 최근에 너무 보유세 막 세금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좀 어찌됐건 그러면 보유세 얘네들이 왜 도입하려 하느냐. 보유세 도입 취지는 왜냐면 지방정부의 세수 구조에서 토지 매각 이익이 너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부동산세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새로 신설들을 많이 해줘서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줘서 이걸 갖다 대체해주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제로 일환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보유세가 이끌어지기까지가 좀 과정이 좀 깁니다. 페이지 PT 파일로 11페이지에 봐주시면은 보유세는 지금 아직 의견 수렴을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초안이 마련됐고 이제 의견 수렴 중입니다. 그러면은 전인대까지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전인대 표결이 있기까지는 내년 3월이 표결입니다. 이게 이르면 내년 3월이란 거고요. 늦으면은 지금 현재 전인대의 임기 만료 기간이 2022년 3월까지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세가 도입한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긴 그림에서 봐주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중간에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임시국회 같은 거 자체가 없는 건가요? 전인대 외에는? 긴급 도입하기는 하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제한적이고요. 사실상 전인대에서 다 다뤄집니다. 어쨌든 공산당 단일 건데 뭐 그게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래서 좀 바라볼 게 부동산 수급 동향을 갖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급이 가격에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잡히고 있는가를 놓고 봤었을 때
뭐 주택대출 금리야 작년 12월부터 계속 인하가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수급단에서 13페이지의 PT 파일에서 주택 재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미분양 면적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급 사이드 개혁을 갖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재고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재고가 빠지는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봤었을 때 이번에 규제 완화랑 굉장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지역별로 봤었을 때 기존의 삼선도시 같은 경우는 원체 공급 물량이 많았다 보니까 재고를 갖다 많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빠지게끔 정부에서 주도를 했었어요. 뭐 삼선도시와 재고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1선도시와 2선도시입니다. 1선도시와 2선도시는 과열 지역이었어요. 얘네들은 계속 재고가 늘어났었는데 규제를 강화하면서 근데 이번 올해부터 상이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2선도시가 재고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규제를 갖다 완화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전격적으로 작년 12월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차별화가 시행된 겁니다. 거래량도 보시면은 2선 도시가 가파르게 거래량이 튀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춘절 이슈 때문에 계절성 이슈 때문에 거래량이 잠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큰 그림에서 봤었을 때 작년 12월까지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계속 회복하고 있는 추세였었고요.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큰 그림에서 2선 도시와 3선 도시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개선되고 있고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재고 역시도 그쪽에서 계속 빠져주고 있다. 그럼 이들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겠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공급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을 바라보면은 지금 상반기 2분기까지의 공급은 조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이 늘어난다 해서 사실 우려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규제가 완화됐으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정부 규제로 잡아둔 거일 뿐이지 수요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런 공급만 놓고 봤었을 때 토지 공급과 시공 면적, 그 다음에 착공 면적, 준공 면적 이렇게 해서 봤었을 때 시차가 조금 존재합니다. 지금 준공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차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시공 면적과 주택 공급, 토지 공급 면적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놓고 봤었을 때 공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주택 공급 그리고 수요를 놓고 봤었을 때 분명 주택 가격은 의미 있을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긴 그림에서 마지막 이제 3페이지가 남았는데요. 15페이지로 봐주시면요.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양호하게 되고 이제 재고가 빠지고 가격이 올라주면은 부동산 디벨로퍼들 입장에서 부동산 개발 투자를 다시 늘려서 공급을 늘릴 수 있지 않냐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드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6페이지에 봐주시면은 바로 판자촌 재개발 공급 물량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올해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상에 판자촌 재개발 공급 목표치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되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부의 목표 물량이 1,500만 채인데 작년에 626만 채를 1,500만 채. 예, 작년에 626만 채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랑 내년에 남은 물량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착공 물량이 제한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 개발 투자에 있어서 기여도가 판자촌 재개발의 기여도가 낮아진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이제 신규 프로젝트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토지를 갖다 매입하면은 12개월 내 반드시 주택을 갖다 착공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들 토지자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갖다 가정을 했었을 때 부동산 개발 투자는 아무래도 좀 후행적으로 12개월을 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행하는 지표로서 부동산 디벨로퍼의 신규 프로젝트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정점이 올해 7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부동산 개발 투자가 올라가는 게 지금의 반등 속도가 조금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소폭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놓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놓고 보면은 17페이지에 부동산 개발 투자는 주택 준공 면적을 15개월,
판매 면적을 20개월 선행을 합니다. 지금의 그런 선행 지표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공급 물량은 그렇게 많이 있지 늘진 않다.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잡아둔 수요가 점진적으로 완화됐다는 것은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는 것이고 공급은 그렇게까지 많이 튀어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큰 그림에서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고 그럼 그 오르는 지역이 어디냐? 일부 2선 도시와 3선 도시 그리고 이들 지역으로 중점으로 부동산이 오르면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토지 매각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소비 보조금 여력을 확충하고 말 그대로 소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중국 쪽에서 2선, 3선이 좀 좋아진다는 그림 나오면은 소비 쪽 데이터로 선행 지표로 보고서 봐도 되겠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은 중국의 바잉 파워 얘기를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중국의 증시세와 부동산을 말씀드린 거고 뒤에 이제 금융 증권 차트북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 뽑아 보시면 CSI 300 종목 중에서 90개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두셨더라고. 예. 얘들은 뭐 사실 뭐 그냥 제가 CSI 300에서 그냥 큰 애들을 중점으로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서도요. 근데 중국이라는 지수 측면에서는 저희는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무조건 중국을 사야 된다. 중국의 정부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이익을 갖다가 보장해주고 게다가 소비를 보장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고용을 보장을 하려면은 정부가 주도해야 될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게 해야 되는데 그 민간이 주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감세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했었을 때 주가가 셀 수가 있다라고 봤었는데 이미 3월 달에 굉장히 2월 달과 3월 달에 많이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미국이 어떠면 새로운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있고 미국의 어떤 첨단 기업들이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약간 중국도 거기 참여하고 싶다 보니까 미중 미역 분쟁이 났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약간 계속 논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한테 나도 좀 이거 할 테니까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멈춰달라 하는 근거는 중국의 바잉 파워였고 그쵸. 바잉 파워를 위한 정책들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중국이 바잉 파워가 좋아지면 우리 갖다 팔 수 있는 게 좀 있잖아요. 예. 그 갖다 팔 수 있는 게 뭘까를 산업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게 매크로 이 데이터에서 얻고자 하는 건데 예. 대략 떨어오는 거는 자동차도 나쁠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저는 특히나 소재단을 갖다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원자재를 갖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랑 계속 나를 부닥치지 소재는. 자꾸 얜 소재 얘기하고 난 소재 얘기하고 있고 지금 서로 이제.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전제품을 만들 때 소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그러면은 가전제품 소비 보조금 들어가면은 결국 플라스틱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쵸. 보면 반도체도 필요하고요. 그렇지. 그런 소재 쪽은 좋은데 뭐 제 부품들 고려형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예. 재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케미칼 쪽 같은 거는 유가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유가 담당이 하나 물어볼게. 예. 왜 이렇게 누가 지금 갑자기 우리 댓글창에 그때 들어왔었지 뭐지 뭐 이란 뭐 제재 나오면 네. 유가가 뭐 문제될 거라는데 그게 큰 이슈야? 저는 사실 유가에 있어서 제가 1월 달에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썼었는데 상반기는 유가가 무조건 세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 눌린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란 그 이슈가 그렇게 센 이슈는 아니고 저는 이게 유가를 작용한다는 원칙으로 이란을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트럼프와 푸틴과 사우디 간의 딜의 목적으로 이란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저께 푸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수급 재균형만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자기들은 감산 연장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포인트야. 그러니까 예. 유가 내려가겠지 예. 않겠어 또? 더 못 치고 그러니까 나가죠. 여기서 말하는 수급 수급 균형만 유지된다라는 말은 미국이 똑바로 이란이랑 베네수엘라만 제재를 해주면은 우리는 감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딜의 목적이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뭐 오펙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뭐 반 오펙 관련 법안을 갖다가 막 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푸틴은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법안이 미 셰일 오일도 해당될 수 있다. 얘네들도 타격받을 수 있다라고 이건 얘기했거든요. 정말 푸틴이 자극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딜을 하자 이거죠. 5월 3일 날 이란 유해 조치가 만료되기 직전에 딜을 우리 둘이 해서 우리 셋이서 사우디랑 러시아랑 미국이 해서 이란이랑 베네수엘라 너네들이 미국이 해주면은 작년처럼 또 뒤통수 치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는 5월 달에 JMMC 회의에서 그런 감산을 갖다가 조금 강도를 약화할지 아니면은 유지할지 아니면은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어차피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도 끝났기 때문에 예. 푸틴과 러시아가 미러를 할 수 있는 상황 같아. 그럴 수 있던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유가는 저는 너무 오버슈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해봤자 길어도 5월까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는 금리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성장이 약하니까 그리고 유가도 뭐 크게 시작 그렇게 가고 그 상태에서 자산은 돈은 풀려 있고 뭘 할 것이냐 결국은 자산 쪽에 네. 위험자산 선호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채권 쪽은 굉장히 분위기가 냉각돼 있거든 신중하게. 근데 주식 쪽은 오버하니까 약간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저희 이슈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댓글 올라왔길래 답변은 내가 했는데 뭐 하긴 했는데 유가는 사실 뭐 이란뿐만 아니라 뭐 리비아도 있고 그럼. 이스라엘 저거 선거도 있어가지고 시끄러운 건데 뭐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사실 오버슈팅하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쉘 하는 바람에 오페크의 힘은 약화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중요성은 없어요. 예,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주말에 참고하시고 어떤 섹터의 연관도도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으니까 연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왜 저희가 증시세와 부동산을 강조하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